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를 향해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군 없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 굴종적 사고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해봅니다. 검찰청을 폐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펼친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 1호 수혜자는 이 대통령일 것이라며 유전 무죄가 아닌 제명 무죄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국민의힘 최고위원 우재준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오늘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앞서 출국 전 공개된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핵 동결을 합의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일종의 잠정적 응급 조치로서 핵 개발, 수출, 미사일 개발 등을 현 상태에서 멈추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군사 안보적인 또 평화라는 측면에서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최종 합의다, 끝이다 이러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잠정적으로야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죠. 거기에 현실이니까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앞서 어제 북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권 없이 강했었는데 이 대통령이 지금 북핵 피해기가 아닌 동결을 먼저 선택한 것은 사실상 현실론을 택할 건지 아니면 사실상 핵 보유국을 북한을 인정하는 공산이 앞으로 커진 건지 두 분 해서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지호 대변인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에 네. 그 답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 북한이 1년에 15기에서 20기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동결을 하는 그런 북한과 미국 간의 합의가 있다면 현 상황에서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이것 자체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종국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정착시켜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협상을 한다면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일단 동결을 하고 상호 신뢰 기반을 쌓은 후에 비핵화로 가야 된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더 북핵이 북한 미사일이 이제 폭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비핵화가 목적이고. 그렇죠. 긴장도 강화되고 또 핵이 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은 한반도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데 그건 결국은 경제적 타격으로 돌아올 수뿐이 없습니다. 우재준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의 핵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위협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가장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야 될 사람들 또한 우리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북한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우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마치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듯한 그 뜻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만한 말씀을 하신다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점은 저는 협상 전략에 있어서도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측면에서. 그럼요. 네. 북미 간의 협상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 미 3자 간 협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마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북한의 핵을 용인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이건 여러 가지 어떤 대상과의 협상에서도 매우 불리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향후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이 발언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네. 그러면 남북 간의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과거 윤석열 정부처럼 무인기 보내고 아파치 핵이 정말 위협하고 그다음에 연평도 앞바다에서 포탄 쏘고 이래서 긴장을 완화해서 저희에게 돌아온 게 뭡니까? 쓰레기 정말 그 풍선만 날라오지 않았습니까? 무인기 날라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땠습니까? 저는 사실상 저희가 힘이 있어서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턱대고 반대만 해서 이 현황을 어떻게 타파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실리적인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론 있으시면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 북한에서 오물풍선 조금 날라왔다고 그걸 막기 위해서 핵을 포기한다라는 건 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이 아무런 협상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또한 지나치게 대한민국을 약하게 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협상 전략을 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리 마치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말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협상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글도 하나 올렸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강력한 자주 국방의 길을 열겠다라는 주제였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를 언급하면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김정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게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다. 식민지 속국이다. 그러면서 통일은 결단코 불필요하다고 했는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미 안보 협상이 지금 한창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한 이유는 뭘지, 또 김정은이 우리를 향해서 미국의 식민지라는 주장한 이유는 또 뭘지 궁금하네요. 뭐 북한이야 언제든지 뭐 적화 통일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고 꼭 그 목적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의 체제 유지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 남한에 있는 미군들이 나가라라고 철수하라라고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죠. 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는 저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주국방 정말 튼튼한 안보를 지켜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주국방과 우리가 한미 동맹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자주국방을 충분히 하면서도 우리가 더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한미 동맹을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북한만 해도 네. 지금 북중러 3국의 외교를 더 탄탄히 해서 이제 군대를 파견하는 정도까지 해서 더 안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한미 관계를 낮추는 듯한 그런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최근에 조금 저는 앞에 북한 핵 문제도 그렇고 네. 이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지나치게 북한에게 조금 유리한 듯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혹시나 그 대통령께서 예전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그 대북 송금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 지금 그 당시에 부지사였던 이화영 부지사가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혹시 공범이 아닌가라고 해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혹시나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진실을 알고 있을 수 있고 그 점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약점이 있어서 북한에 계속 끌려가는 그런 외교를 하고 있으신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조금 되는 상황입니다. 우 의원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주국방을 되게 강조를 하면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한 해석, 그리고 지금 뉴욕에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지금 이제 관세 협상이 예. 막 벌어지고 있고 지금 미국과 굉장히 격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일부에서는 우리가 안보적으로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그냥 사인해라, 대폭적으로 양보해라,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에서 5번가락 손에 드는 그런 재래식 군사력 강국이고 우리가 쓰는 국방비가 66조인데 네. 거의 북한의 1년 정부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네. 이런 점을 어필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우재준 최고위원님이 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관으로 3년 근무했습니다. 전혀 날조된 얘기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 담당 검사와 쌍방울 김성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해서 여러 회 술파티로 뭔가 증언을 조작한 그러한 실태 조사 결과가 법무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네. 확실한 근거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국가 원수를 허위 사실로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연설에서도 이런 안보 관련된 어떤 발언들이 이 대통령이 담겨서 포함이 될지 궁금하네요. 그럼요. 네. 사실은 전 세계가 12.3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을 굉장히 조금 불안정한 나라, 불안한 나라로 인식했는데 이번에 이사국으로 가서 평화, 협력, 한반도 안정, 북핵 문제 관련해서 저는 뭔가 안정된 국가, 믿을 수 있는 국가, 선진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어떤 모습을 연설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앞서 이 대통령이 다자 무대 외교에 한번 데뷔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청사진 혹은 연설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뭐 여러 가지 청사진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 대통령께서 너무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제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본인께서는 뭐 역대급 회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직후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막 체포 구금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지금 대통령께서 외교 관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닌가, 국민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뭐 어떠한 문제점을 숨기고 있으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있으신데요. 이번에는 그런 불안감이 좀 없도록 조금 여유롭고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입니다. 국정 지지율 지금 9월 첫째 주에 56% 긍정 평가가 있었는데 9월 둘째 주에 54.5, 9월 셋째 주에 53%까지 2주 연속 하락하는 추세고요. 반대로 이제 부정 평가는 9월 첫째 주부터 9월 셋째 주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올라서 이번에는 43.6% 부정 평가가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고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26명이 대상으로 무선 ARS 100%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입니다. 자, 대통령의 지지율 긍정 평가가 하락하고 부정 평가 상승한 요인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조 대변인님. 이게 이제 뭐 예. 통계학적으로 2, 3% 정도 빠진 것이라 추세적으로 하락 기조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정부 여당 입장에서 그래도 올라가는 추세가 좋지 네네. 내려가는 추세는 사실은 좀 송구한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석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연설도 있고 네. 저희 추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생 관련 메시지를 그다음에 정책을 많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국민의힘과 저희 민주당이 19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의 장애 집회나 여러 가지 현안들로 인해서 또 특검의 압수수색도 있었죠. 이런 민생경제협의체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됐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것이라도 좀 해서 국민들에게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석 전에 어쨌든 민생 경제 메시지 등등을 포함해서 조금 더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씀 주셨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평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네. 국정 지지율은 추세상 조금씩 하락하고 그다음에 부정평가는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까지 높은 지지율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했다기보단 죄송스럽지만 저희 국민의힘의 부족함과 그리고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그 여파에 대해서 네. 반사 이익을 얻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점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됐고 또한 특검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잘못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처벌을 받고 또한 반대로 무고한 사람들은 그 점이 밝혀지면서 조금씩 정리되어 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여러 번의 실정을 하고 계시고 특히나 본인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후보 이전 시절부터 있었던 여러 범죄 혐의들
그리고 그 혐의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들,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최근에는 또 배임죄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논란들이 본인의 범죄를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라든지 네. 여러 가지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이런 범죄 혐의들과 관련된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발목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지지율은 조금씩 내려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검 관련 소식 잠시 짚고 정치권 상황 이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팀에 소환됐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 항거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서 고발 조치가 됐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이 경위에 대한 내용을 특검이 집중 추궁을 했을 텐데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 혹시 심 전 총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부분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큰 것은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취소 네. 이 부분 관련해서 그때 담당 수사팀이 극렬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해서 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상재 전 법무부 장관과 3차례 통화하며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관련 의혹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규명된 게 없기 때문에 네.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방첩사령부와 연락 후 중앙선관위로 출동하려 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조사를 했고 아마도 특검에서 네. 진위를 파악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세 가지 혐의점이 좀 더 존재한다 말씀 주셨고 네. 지금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 추가 기소로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면서 법원에 보석을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일주일에 4번씩 공판이 진행이 되면 반대 신문의 준비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공판 진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볼게요. 저는 원론적인 부분만 이 네.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라고 해서 조금 더 유리하게 어떻게 수사를 받아서도 안 되고 또한 반대로 힘을 잃은 권력자라고 해서 반대로 너무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건강 상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서 판단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지금 통일교 청탁과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은 휠체어를 탔네요. 한 총재에 대한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일단은 뭐 고령이라서 네. 법원에서도 부담이 있겠지만 한학자 총재의 죄질 자체가 국가 최고 권력자에게 목걸이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게 네. 억대의 현금을 관봉권 현금을 지급한 혐의 여기에다가 이 증거를 인멸하고 뭔가 말 맞추기 시도 그리고 관봉권 사진을 찍은 윤모 본부장의 배우자에 대해서 뭔가 횡령 혐의로 고발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특검 앞에서 집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보면요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 정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그런 범죄 혐의와 범죄 은폐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구속은 피할 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러면 오늘 저녁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여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9월 정기국회 중에 배임죄를 폐지하는 게 목표다라고 밝혀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배임죄 폐지 추진 이유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배임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경영 판단의 원칙 비롯해서 상법과 형법상의 그런 법들을 단계적으로 좀 보완하자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배임죄를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문제가 생기는 법들을 갖다 개별 입법하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배임죄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러면 그 원칙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걸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일단 배임죄라는 것이 그 형법상 다른 사람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혹은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해서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김 대변인, 지금 이 죄를 폐지하는 것이 경제형벌 합리화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경제계에서 간담회를 하거나 소통을 하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배임죄 폐지입니다. 이런 것이 결론적으로 배임죄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유도하고 또 고의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사실 고의성 입증도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장시간의 소송과 재판, 결국은 경영자에게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경제가가 요구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목표가 주가 5,000포인트 돌파기 때문에 경제계의 목소리를 아주 귀담아서 듣고 있고, 당정이 합심해서 경제계의 목소리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자꾸 배임죄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연관 짓는데요. 시장이라는 직책은 그 주식회사처럼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 마치 특정 부분에 이익을 내서 시장에 다시 투입을 했고 나머지 건설업자들이 가지고 간 목까지 그것이 잘못됐다 해서 배임죄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경제계에서 가장 먼저 얘기를 나누면 나오는 목소리가 이 배임죄에 대한 부분을 좀 조치해달라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5천 시대를 목표로 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부응할 수밖에 없고 집권 여당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의견 듣겠습니다. 경제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도 많이 했고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 많이 했고요. 중대재해처벌법 반대도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반대한 정책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꼭 배임죄 폐지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경제계에서는 이걸 그렇게 우선순위로 이야기하지도 않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배임죄라는 게 원래는 그런 범죄죠. 이제 대표이사가 주주 몰래 다른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범죄로 하는 부분인데, 원래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판례가 정립되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죄들을 처벌하는 걸로 이미 정리가 조금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마침 대장동 사건도, 백현동 사건도, 그리고 성남FC 사건도,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모두 배임죄로 기소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점을 배임죄를 없애고자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관련해서 국민의힘 인사들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배임죄 폐지에 관련된 입장을 시사한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유죄가 확실하니까 배임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1호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재준 의원께서 경제계 다른 목소리에는 귀를 닫으면서 왜 꼭 배임죄에만 귀를 여는가 하는 지적을 해줬습니다. 경제계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대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또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노동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경제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게 이재명 정부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우리 우재준 최고위원님이 당 지도부니까 정말 묻고 싶어요. 그러면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폐지를 반대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요. 정말 반대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우리가 논의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입장은 내시지만 또 경제계와 여야가 협의를 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관련해서 저렇게 공격성 발언을 하시는 분들은 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경제계 요구사항이 있어서 정부와 당이 추진하는 것이라 야당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지금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의 서영교 또 부승찬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보자는 모두 2명이다.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했는데 제보 내용이 지금 있고 제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인지는 아직 모를 일일 것이고요. 의혹 제기와 지금 고발 조치 상황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재돈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조이대 한덕수 회동설에 대해서는 뭐 아주 신뢰도 높은 자료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지금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속되어 있는 뭐 어떤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너무 본인들의 특권 뒤에 숨어서 마음껏 진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또는 아주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게 가능한가, 그게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렇게 검증을 하지 않은 수준을 넘어서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한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현직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서 그 대법원장에게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히 지탄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적도 일부 있더라고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왜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국회의원이라는 게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네. 사실 당에서도 170명이 넘는 그 개개인별 헌법기관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다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할 때는 뭐 전반적인 질의 내용을 받아보긴 하지만 뭐 당에서 해라 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서영교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5월 2일과 5월 14일 대선 전이었고요. 지금 한참 전의 얘기고 이제 부승찬 의원은 최근에 대정부 질문으로 김민석 총리에게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본 겁니다. 마침 국민의힘에서도 법적인 조치를 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두 분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아마 수사기관에 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위 여부가 파악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사안도 사안이지만 본질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봐라. 그것은 사법부의 신뢰와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그동안의 행보와 관련된 논란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볼 때 네. 조이대 대법원장께서 정말 그렇게 그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만한 행동을 하신 게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보다는 조이대 대법원장께서 지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유죄를 준 것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본질론에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태실 말씀 있으실지요? 저희가 봤을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계엄 때도 그 계엄이 터졌을 때 많은 일반 국민들이 슬리퍼 차림, 잠옷 차림, 그다음에 차는 서강대에 세워놓고 맨몸으로 정말 장갑차와 총 등 군인들과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켰는데 그때 사법부의 수장, 삼보 요인 중 한 분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다가 그 다음날 아침 계엄이 절차적으로 잘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따져봐야겠다. 좀 애매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서도 정말 이 계엄이 불법 개헌이 성공했더라면 사법부의 권능이 가장 많이 침해됐을 텐데 삼보 요인으로서 저런 애매모호한 답변만 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권자가 아니었다면 저랬을까? 이런 의혹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치 중립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문시되는 그런 의혹을 낳은 건 대법원장 자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초한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파기환송심이 전원 합의체로 이루어졌죠. 13명의 재판관 중에 12명이 참여를 했고 그중에 10명이 유죄의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뭐 정치적 목적이 있다, 편향된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10분이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다 보니까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장외 집회에 나섰습니다. 주말 사이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진행이 됐고 의원들도 한 70명가량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의 주요 발언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야당 탄압 독재 정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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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인민재판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재판만 속게 된다면 당선 무효 아닙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이시기 때문에 또 대구에 또 지역도 있으시니까 의원님 참석을 하셨는데 이번 장외 집회 취지 그리고 어떤 분들을 향해서 저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좀 소구하고 싶으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지자들께서 지난 대선 이후에 좀 뉴스가 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선거가 끝나면 아무래도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와중에 최근에 너무나도 위험한 시도들, 이재명 정부의 위험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몇 가지 법이 강행 통과되는 수준을 넘어서 대한민국 삼권 분립 자체를 위배하는 정말 헌정 질서 자체가 문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게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판사를 직접 선임해서 그 사람에게 판결을 시키겠다라는 시도라든지 또는 본인들에게 유죄를 줬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축출하려는 시도라든지 그런 위험한 시도들이 있었고 이 점들에 대해서 많은 지지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고 이 점에 대해서 분노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네, 김 대변인께서는 오늘 그 논평도 내셨던데 네. 국민의힘 장외 집회에서 특히 어떤 부분을 좀 비판하고 계신 건가요? 야당의 예. 장외 집회라고 하면은 명분이 제일 중요한데 방금 얘기하신 내란 전담 재판부 아직 민주당 당론도 아닙니다. 국회에 발의돼서 좀 논의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 그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 관련해서는 네. 사실은 뭐 대통령실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뭐 논의를 한 적도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어서 선을 그었고요. 당내에서도 뭐 당론으로 추진되는 게 또 아니고 뭐 탄핵안을 공론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를 한 것은 가장 큰 이유는 권성동 의원의 그 뇌물 사건 관련해서 구속 그리고 두 번째는 그 18일 날 있었던 19일 날인가요? 18일 날인가 있었던 국민의힘 당원 명부 특검의 3차 압수수색 네.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명분을 저 집회장에서도 잘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정당인으로서 그렇게 권성동 의원 같은 다선 의원이 한학자 총재 같은 분한테 넙죽넙죽 절을 하고 용돈으로 뭐 뭘 받았다, 수억을 받았다. 이게 사실 조금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통일교 관련해서 네.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11만 명의 어떤 당원 명부가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이 사항도 뭐 그렇게 떳떳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11만 명이 아니라 단 몇천 명이라도 정말 통일교에서 집단으로 그렇게 강제로 정말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위력을 행사했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위기인데 뭐 이런 명분으로 장외 집회를 하고 장외 집회에서 나오는 말들도 보면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뭐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만이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톤도 문제고 갑자기 대선 불복으로 급발진을 하다 보니까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좀 어렵다. 거기에 행사장에 극우 세력들도 마구 참여하면서 프리이혼,
성적이 이게 좀 뭔가 명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 김재섭 의원만 하더라도 다음번 집회에는 나는 참석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명분이 좀 부족한 집회였고 결국은 권성동 의원의 구속 그리고 당의 명부 관련된 압수수색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핑계 아니냐라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발언도 문제 삼으셨고요. 뭐 명분이 그렇지는 네. 않고 명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삼권 분립을 지키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동혁 당대표의 연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집회라는 것이 여러 연사들이 올라오시고 그 연사들 중에서는 다소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집회 참가자 분들은 또 자유롭게 나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 다른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조금 약간 오해할 만한 그런 뭐 여러 가지 깃발을 가지고 오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소수고요. 대부분 소수고 그래도 어제 우리 집회의 그런 뭐 주요 사항은 사법권 수호였다, 삼권 분립 수호였다.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원내에서는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의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는 특정 법안에만 국한하지 않는다고 전해졌어요. 실제 그런지 그렇다면 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국회는 네. 대화와 타협이 있는 곳이죠.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뭐 다수결로 바로 이렇게 결정만 하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그런 공간으로 국회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여러 가지 우리가 쟁점 법안들이 있었죠. 노란봉투법도 있었고 상법도 있었고 방송법도 있었고 그런 법들이 충분한 토의 없이 모든 법안들이 결국 그냥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에서 180석을 모아서 필리버스터도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시키고 무조건 다 표결을 해서 다 통과시켜버리는 그런 합의가 없는 그런 행태로 국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는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모든 법안에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뭐 이렇게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 질문 드릴게요. 지금 앞선 그 방송 3법 개정안 때라든지 이런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오히려 여당이 좀 더 길게 또 집중적으로 했다. 그래서 뭐 야당에서 오히려 필리버스터에 대한 결기나 어떤 열의가 부족한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번엔 좀 다를까요? 일단은 가장 긴 필리버스터를 한 분은 저희 당의 박수민 의원님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록이 15시간이 넘게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도 김용태 의원일 겁니다. 13시간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못지않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긴 시간, 장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뭐 필리버스터를 하신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필리버스터가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모아서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조금 더 대화하려는 의지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의지는 우리 국민의힘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절대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뭐 법안 통과 자체는 막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론조정을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불러일으킨다면은 그래도 꽤 큰 압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과정을 보면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이 대상자 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네. 지금 당장 배임죄 폐지 관련해서도 저희가 법안을 내면 국민의힘이 정말 그것을 결사적으로 필리버스터로 막을 것인가 이것도 저희는 좀 의문시 되거든요. 아니 기업이나 경영계에서 좋아하는 법안에 대해서 친기업적인 성향을 정말 얘기하는 국민의힘에서 과연 저걸 결사적으로 막을 것인가. 결국은 야당은 명분인데 지금 장애 집회라든지 전반적인 당 운영. 사실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회동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긴장했었는데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안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국민의힘 최고위원 우재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